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이제 청문회가 모두 끝나나 했더니 다음 월요일 청문회가 다시 열립니다. 이른바 구치소 청문회가 열리는 건데요. 최순실, 안종범 그리고 정호성 등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아서 구치소까지 찾아가서 청문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구치소 청문회는 1997년 한보 청문회 때 개최됐었는데 과연 구치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최순실의 모습을 드러낼지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의원들의 준비 여부를 떠나서 의원들의 질문이 너무나 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이 청문회인데 자신들의 말이 더 길고 증인이 말하려고 하면 말을 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전략입니다. 상대가 말을 오래 하게 놔둬야 허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러지 못한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질문은 짧게, 상대의 말은 길게 하게 놔두는 이른바 MC 전략으로 나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다음번 청문회에서는 이런 점이 좀 고쳐줘야 될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투자를 튼튼하게, 자산을 든든하게, 내일을 탄탄하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 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5차 청문회, 우병우 청문회였었는데 역시로 끝났어요. 네, 모른다, 몰랐다, 미리 알고 막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의 그 집요한 추궁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한결같이 최순실 씨의 그 존재는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고 지금도 모른다. 일관되게 부인을 했습니다. 네. 이 최순실 씨가 그 장모가 소유한 골프장 그 기흥시 씨를 그 자주 찾았고 이 장모인 김장자 회장이 그 버선발로 최 씨를 맞았으며 이 최 씨가 그 기흥시 씨에 그 오기 시작한 직후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의 그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갔다는 이 골프장 직원들의 그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장모 또한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하더라고 딱 잡아떼기도 했습니다. 예. 노승일 그 K스포츠재단 부장도 우병우 전 수석이 그 최순실 씨를 안다고 하더라는 그 고영태 씨 등의 그 말을 들었다고 이제 진술을 했지만 역시 이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요. 우병우 전 수석 다만 이 최 씨의 존재를 미리 알고 막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이 자신의 그 직무유기 정황에 대해서만 좀 소극적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을 안다는 사실보다는 오히려 무능합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첫 준비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좀 속도를 내나요? 맞습니다. 좀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말을 그 재판관들이 무려 5번이나 했다고 그러죠. 예. 이 국회가 제시한 그 탄핵 사유 9개를 5개로 압축 정리했습니다. 비선 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그 권한남용, 언론의 그 자유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그 형사범죄 그 5개로 이제 그 재정리를 했는데요. 예. 이 가운데 4개 정점이 헌법 관련 쟁점입니다. 예. 헌법 위반 여부를 그렇죠. 탄핵 심판의 그 주요 판단 잣대로 삼겠다.
이런 그 헌재의 그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가인데요. 헌법 위반 여부는 사실 형사상의 어떤 그 사건처럼 심리가 좀 복잡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속도를 내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같이 나오고 있죠. 어제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이 헌재 이진성 재판관이죠. 네, 박 대통령의 그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문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시간별로 적시에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또 그 박 대통령이 연설문 수정에서 그 최 씨의 그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내달라 이런 요청도 같이 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료가 공개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이토록 궁금해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낼까 싶죠. 네. 그러나 지금 헌재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 내지 않을 경우는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자, 어제 대권주자 4명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개헌 문제가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그렇죠? 네. 어제 오전 서울 여의도 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는 이제 그 토론회가 열렸죠. 여기에 그 남경필 경기도지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 손학규 전 이제 그 민주당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문재인, 안철수, 남경필 등 이 대선 주자들이 그 구체제를 그 청산할 해법으로 그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지만 이 개헌은 좀 대선 이후로 좀 미뤄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반면에 이제 그 적극적인 그 개헌론자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만 대선 전 개헌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개헌과 관련해서 그 안철수 전 대표는 그 2018년 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는 이제 구체적인 그 로드맵을 좀 제시를 했고요. 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일단 개헌이 어려운 만큼 연정과 협치부터 좀 선언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제 이제 개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고 가짜 보수의 시대를 끝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반면에 그 손학규 전 대표는 이 개헌 반대론자들은 그 시가 안 좋다고 하지만 이 시간은 충분하고 의원 세력도 확보돼 있다. 의지와 결단,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결선 투표제 얘기도 나왔다고 그러죠. 네. 안철수 국민의당 그 전 대표가 이제 그 개헌하지 않고도 이 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그 결선 투표제 도입이 가능하다. 이런 제안을 했고 이제 입장을 밝혔네요.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좀 피력을 했는데요. 이 결선 투표제는 그 헌법 개정 사항이다. 앞으로 그 개헌 논의를 하게 되거나 다음 대선 때 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할 때 그 안에 좀 포함될 수는 있는 의제라면서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번 대통령 임기를 언제까지 할지 그 부분부터 좀 얘기도 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네, 임기 단축 논란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새누리당 친박이 이제 탈당파를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는데 탈당파들은 또 지역구 여론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러면서 자신감도 보이고 있고. 네, 그렇죠. 네. 이 친박 대표 주자 가운데 한 분이죠. 이 조원진 의원 탈당파를 겨냥해서 새누리당이 그 여당할 때 호가호위 하지 않았느냐. 여당 꼴은 다 빨아먹지 않았느냐.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의 그 생각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그 친박계 의원도 그 지역구에서 그 현실 정치는 다를 것이다. 나가겠다고 했지만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그 사람들이 그 나간다고 해도 그 대기번호 받고 공천을 기다리는 사람들 수두로 가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탈당파들 일제히 지역구에서 지금 당원들 이제 그 설득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 생각보다 좀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이 수도권과 PK 즉 부산과 경남 지역은 상당히 좀 호의적이고 서울 강남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은 상당히 좀 반발 기류가 조금은 더 센 것 같다는 이런 관측인데 그러나 이제 그 전국적인 여론조사 상당히 좀 반응이 좀 좋게 나오고 있다고 하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부터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인한 정계 개편, 요새 또 개헌까지 정말 정치권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또 마침 청문회가 있었죠. 지금 현재 정치권의 복잡한 셈법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위덕대학교 이상휘 부총장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송계 촛불 서영호입니다. 예. 내일 크리스마스예요. 2부, 크리스마스 2부. 네, 그죠? 미리 크리스마스죠. 2부. 예. 예. 근데 참 우선 청문회 얘기부터 해보죠. 근데 뭐 말할 수 없다. 여기 답변하기 곤란하다. 모른다. 동의할 수 없다. 어제 이걸로 끝났는데 그렇죠. 네. 뭐 예상은 있었죠. 이상희 부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너희가 밝혀라. 내 입으로 말 못하겠다. 그렇죠. 뭐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병우 수석에 대한 부분이 어제 뭐 집중 포인트였었는데 예. 역시나 뭐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나 했다는 거죠. 거의 진술 거부권에 준하는 태도였다 봅니다. 답변할 수 예. 없습니다. 뭐 내 입으로 예.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너희가 밝히면은 내가 거기서 이야기하겠다. 내 패를 함부로 보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뭐 국민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참 후한무치한 태도고 아나무인적인 그런 태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병우 수석은 그렇다 하더라도 또 청문회 위원들이 좀 준비가 많이 부족했고 뭐 송국 같은 그런 질문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기억하는 뭐 얘기는 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왜 도망을 다녔냐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렇죠. 기자들을 왜 노려봤느냐. 중복돼요. 예. 네. 그런 질문들은 사실상 질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왜 도망 다녔냐. 이거 자기가 도망 다닌 거 있죠. 숨어 있었죠. 뭐 도망 다닌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또 뭐 기자들을 왜 노려봤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노려본 게 아니더라고 이야기하면. 제 눈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럼 할 말 없죠. 아무 할 말이 없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은 질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추상같이 나무래고 그걸 꾸짖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걸 굳이 질문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좀 안 좋았다라는 것이고 좀 기대 이하였죠 사실. 그리고 사실 언론에 나온 얘기 이상과는 뭔가 나온 게 구체적인 거의 그렇죠. 없었어요. 예. 예. 예, 서영훈 소장님. 네, 한마디로 빈수레가 요란했다. 하지만 그래도 빈수레는 달려야 한다. 청문회는 계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해서 현상금까지 걸었던 우병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서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는데요. 결국은 뭐 줄곧 모르쇠로 일관했고 법률가답게 불리한 질문은 모르는 사실이라며 자기 별명답게 법률 미꾸라지, 법꾸라지의 면모를 보였고 역시 리틀 김기춘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빈수레 같이 덜컹거리며 요란하긴 했지만 했던 것 같아요. 국정조사 청문위원들이 검과 창을 마구 휘둘렀는데 결국은 우병우의 방패를 뚫지 못했고 제가 볼 땐 방패를 우병우가 잘했다기보다 검과 창을 휘둘렀던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너무나 무디고 중복되고 전략적이지 못했다. 즉 결정적 한 방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 있는 최순실 청문회답게 최순실이 나오지 않은 청문회였는데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부족한 검과 창이지만 최순실의 육성으로 이 국정농단에 대한 그 진실의 일말을 듣고 싶은 목소리 따라서 청문회는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제보들이 이제 그 청문위원들한테 많이 들어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검증을 다 해보고 그럼요. 질문을 해야 되니까 아마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뭐 국정조사에 대한 한계점 분명히 있는 거죠. 예. 뭐 형사들처럼 그렇게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한적인 한계도 그렇죠. 있는 것이고 시일의 한계도 있는 것이고 또 전문적인 수사에 또 한계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보통 청문을 하게 되면 이제 팀워크를 가지고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자당 의원들끼리 어떻게 파트를 나눠서 이 부분은 너희가 어떻게 질문하고 이 부분은 누가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청문회를 준비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는데 어저께까지 청문회를 쭉 지켜보면은 그 의원들끼리 좀 전략적으로 협치하는 모습이 많이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법망을 피해 나가는 그런 답변에 속수무책인 예. 그런 현상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많이 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어제 김경진 의원의 그 녹취 공개 같은 경우 물론 이제 그거는 그렇죠. 음성 변조에다가 사실 이게 뭐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관련자라고 보기는 힘들지만은
뭐 그래도 어쨌든 새로운 것을 발굴하려는 노력은 돋보였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1차 청문회에서는 기억하시겠지만 정경련 해체를 여론화시켰던 것 같고 2차에서는 고영태가 최순실에 대해서 대통령과 급이 같다. 즉 사실상 몸통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3차에서는 최순실 녹취록을 통해서 우리가 최순실의 육성을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검찰에 들어가면서 외마디 비명 이외에 정말로 치밀하게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는 국정농단의 거두답게 배후에 있는 인물 최순실의 육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4차에서는 조항규 세계일보 전 사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의혹을 폭로해서 실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치하에서 공안 통치가 살아나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5차 청문회에서 핵심 성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겠습니까? 모두 다 박근혜 대통령을 외면하고 모릅니다 할 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나는 친박이다. 제2의 장세동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5차 청문회도 미흡했지만 그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같은 사람이 존경합니까 물어봤을 때 아니요 이렇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럼요. 수석까지 했는데 그게 자기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즉시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굉장히 당신 뭐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청문회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제 노성일 부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재미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병우 수석에 대한 법률적 조력자, 차은택의 법률적 조력자를 우병우 수석이 소개를 했다. 이런 그 부분들은 얘기를 들었다. 그렇죠. 들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노성일 부장의 그 참고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이제 정인이 됐습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우병우 수석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거짓이 많다. 또 신뢰할 수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을 새삼 확인시켜주는 그런 거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순실 청문회인데 최순실의 핵심 증인이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게 참 이채로웠고 국민들을 어안이 몽롱했고 특히 김경진 의원이 기흥CC 골프장의 그 직원들 녹취록을 통해서 장모와 그 김장자 씨와 최순실 씨가 같이 골프를 쳤었고 거기서 우병우를 내리 꽂았다는 얘기가 진술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당황한 듯 하다가 이내 전혀 저는 저 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우병우 뭐 사실 골프장 직원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꽂아 넣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거야. 골프 같이 쳤다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녹취록하기도 참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경CC 골프 종업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말이 혹시나 눈치를 채게 되면 본인의 그 신상에도 상당히 불이익이 되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서까지 그 녹취에 응해줬다는 그 자체가 그거에 대단한 거죠. 성과죠. 그럼요. 새누리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살림을 따로 차리게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비박신당 쪽이 영향력이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 보면 90대 30 정도 되죠? 네, 그렇죠. 지금 보면 이 숫자적으로 봤을 때 아마 유사 김이라고요. 뭐예요? 김무성 그 전 대표만 탈당했을 경우에는 한 20명 원내교섭단체 꾸리기도 어려웠을 텐데 유승민까지 탈당했을 경우에는 40명 즉 국민의당 38석을 넘어서는 40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원내 제3당으로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것에 동력이 됐던 게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로 인해서 더 이상 도로 친박당이 된 새누리당으로는 다음번 대선도 그 다음에 있을 총선도 기약할 수 없다라는 게 여당 의원들 사이에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도로 친박당이 된 새누리당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고 불임정당 씨 없는 수박처럼 대선 후보조차도 구할 수 없는 그래서 오죽하면 황교안 전 총리나 그리고 이인재 전 의원까지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이인재 전 의원까지 대통령 후보로 거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궁색한 처지에 몰린 것 같고요. 이제 비박 신당이 만약에 유승민 반기문이라고 하는 경선 흥행 카드를 덧붙인다면 제가 볼 때는 제3지대가 다음번에 있을 대선에 거의 판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력한 변수로 떠올랐다. 이것이 좀 주목할 점인 것 같습니다. 두 분도 훌륭한 분들이죠. 저 황교안 총리나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이인재 전 의원도. 근데 그렇죠. 이 보수 정당이 이제 분당 사태를 맞은 것이
꼭 이번에 첫 번째만은 아니죠. 분당에 준하는 그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만은 95년도 민자당에서 JP가 9명 의원 데리고 나갔었던 적도 있었고 97년도죠. 신한국당에서 그 이인재 의원이 국민당 만들었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실 분당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대규모가 이렇게 나간 것은 이제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이제 앞으로 비박 보수 신당이라고 이끄는 이 세력들이 얼마만큼 이제 힘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데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비박 진영, 보수 신당은 플러스 요인만 남아 있고 친박 진영은 마이너스 요인만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대권 후보거든요. 이 대권 후보가 있어야만이 신당으로서 또 당 정당으로서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지도가 올라가는 건데. 보수 신당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 대권 후보들이 거기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원희룡, 남경필, 오세훈 등등해서 그 대권 후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대선 전국에 들어가게 되면 보수 신당이 보수 쪽에 자연스럽게 대표적 이미지를 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친박 쪽에서는 누가 대선 후보의 군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있는 대선 군 후보 외에 특별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참 구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여론으로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규모만 크고 빛은 없는 그런 이제 허물만 있는 정당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비박 진영 보수 신당의 힘이 점점 이제 가속도로 붙을 그 공선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요 부분까지 얘기하고요. 요 다음부터는 우리 다음번이 바로 2부입니다. 2부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죠.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정한용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살과 가장 연관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하지만 약물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확하게 진단받고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함께 하는 것이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여러분의 우산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합니다. 굴삭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My name is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 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중고차 사고 팔 때 KB 차차차 안정환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네, 안정환입니다. 저 선수 너무 성급하게 사고 파는 거 아닌가요? 안 돼요. 국민 시대부터 따져봐야죠. 차차차 KB 차차차가 있었죠. 지금 까나요? 이제 깝니다. 차차차 깔면 중고차 거래 든든. 중고차 국민 시세 KB 차차차 KB캐피탈. KB가 역시 든든하네요. 피부 케어, 두피 케어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시죠? 그럼 몸은요? 바디엔 토비콤 골드죠. 토비콤 골드는 비타민 A에서 항산화까지 요즘 바디를 위한 바디 비타민. 하루 하나 바디 비타민 토비콤 골드 안공약품.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부터요. 자, 1부에 이어서 저희가 계속 두 분과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위덕대학교 이상휘 부총장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두 분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저희가 1부에서 그 새누리당 얘기하다 말았는데 비박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박의 영향력은 지금 이제 단점으로 보자면 우선 문제가 있는 그런 점으로 보자 그러면은 유승민 체제, 김무성 체제가 이제 동거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리더가 한 사람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파괴력 그리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단일 대우 형성해서 갈 수가 있는 좋은 그런 경쟁적인 면이 있는데 과연 앞으로 이제 유승민과 김무성 전 대표가 어떤 합치를 이루어내고 어떤 목적으로 동거를 해 나갈 것이냐 여기 이제 관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친박 진영에 머물다가는 보수 가치도 흔들릴 분들의 차기 대권 창출에 문제가 있다. 이런 명분으로 이제 해나가는 상황입니다만은 이게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함정들이 몇 개가 있죠. 뭐냐 그러면은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차기 대권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합종 연행이 가능하고 그것이 가시화될 경우에 김무성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유승민 체제에 동참을 해서 온 그런 탈당 진영들은 또 다시 분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좀 우려점도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꽃길 같은 경우는 일단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대선 주자가 많아요. 대선 주자가 풍성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되게 높을 수 있죠. 특히 그 중에 가장 중심적으로 김무성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킹메이커 조정자가 되겠다고 해서 안정감을 주고 있고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베이스는 부산 경남 지방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대선 주자로서는 유승민 의원이 그 선언을 했는데 TK 대구 경북 지역이기 때문에 둘의 조합은 대선 주자와 킹메이커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이라는 거에 환상의 콤비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일정한 세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반기문 총장이 귀국한 이후에 새누리당 친박 최순실 당으로는 가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박 신당을 선택하게 될 경우 그것이 순차적이든 즉시든 간에 남아있는 새누리당에서 있는 중도 진영에 있는 의원들 충청 지역 의원까지 합류하게 된다면 사실상 여권의 순위가 비박 신당이 1당이 되고 그 새누리당이 2당이 될 수 있다라는 정부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강점인 것 같고요. 단점은 말씀드린 대로 장수가 많다 보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조율해낼 수 있겠는가. 특히 반기문 총장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통합하고 단일화할 때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꽃가마를 태워주고 추대를 해주면 가야지 경선하라면 안 가겠다고 버틸 경우에 이런 문제를 조율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는
박근혜를 반대하고 문재인을 반대하는 명분만 가지고 당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새누리당과 차별되어 있는 경제와 안보 정책은 무엇인가? 여당인가 야당인가? 즉 당의 정체성과 정책에 대한 문제를 빨리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영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포인트에서 개헌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박신당이라고 근데 그게 비박신당이 지금 보수신당 예. 가칭이죠. 그렇죠. 그럼 약칭이 보신당? 어감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네. 일단 8월 달에 상당히 돼야 될 것 같아요. 글쎄 7월부터는 복날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보수신당이라는 이 비박들의 신당이 개헌이라는 연결고리를 해서 국민의당과 예를 들면 제3지대에 계신 분들하고 이걸 다 연결을 해버리면 뭐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예. 그렇죠. 부총장님. 네, 이렇게 보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개헌을 현실적으로 개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이건 좀 회의적이라 봐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은 지금 탄핵 심의 자체가 빠르면 3월 안에 끝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늦더라도 적어도 6월 달 정도 7월 달 정도 되면 대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사실상 개헌을 이루어야 되는 그 시기적인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러나 개헌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하지를 못하더라도 슬로건이 충분히 될 수가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개헌을 고려를 해서 이제 3자 연대를 한다 뭐 이런 것인데 이것은 이제 이념적 대립에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 구도가 개헌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한다 그런 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소위 문재인 쪽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지금 개헌에 찬동하고 있던 그런 쪽이죠. 어제 이제 안철수 의원도 실질적으로 지금 정치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죠. 대통령에 나서는 출마자가 내년도 후내 그러니까 2018년도에 지자체 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하자라는 그런 원포인트 개헌을 지금 이야기하고 찬성하는 그런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개헌을 매개로 하는 3자 연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걸로 지금 좁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헌을 하는 과정에서 각층의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의원 집정부대도 있고 뭐 의원 내각제도 있고 대통령 중임제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믹스를 해서 뭐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 어제 또 이야기하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 같은 경우도 다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까지도 같이 섞어서 합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점인데 그것까지 다 세세하게 가닥을 쳐서 하기에는 뭐 시기적으로 문제는 있으나 아무튼 이 개헌을 통해서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조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제도 벌써 뭐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던데, 저는 뭐 대통령 선거 전 개헌은 없다. 향후 정계 개편은 개헌이 아니라 대선 주자 간의 합종 연행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어제 그 야당 주자들하고 몇몇 주자들을 여의도에서 초청해서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 이미 모든 야당 대선 주자들이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뭐 대선 이후에 개헌 입장은 밝혔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그런데 손학규 전 대표는 대선 전에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 불가능할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그 선거 과정에서 합의해서 선거 후에 추진하면 된다라고 또 입장을 약간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대선 이후에도 그런데 개헌이 쉽지 않은 이유가 대선 이후에 개헌하겠다고 하면 지금도 5년 단임제라서 2년 지나면 레임덕인데 3년 6개월짜리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개헌 얘기하면 바로 레임덕 들어갑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정치 세력 간에 4년 중임제부터 순수 내각제까지 너무 입장차가 큰 것 같고요. 특히 국민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한테 주겠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찬성하겠지만 국민들이 지금 국회에 대해서 동의하게 할까? 국민 여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개헌엔 난관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개헌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되기 싫어하는 사람 다 모여라. 이게 바로 고상한 말로 개헌이라는 걸로 지금 슬로건으로 들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가 여기에 참여해서 개헌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개헌이 쟁점화되는 걸 피해 가든가 아니면 아예 물타기죠. 물타기. 나도 개헌 원한다. 내가 생각하는 개헌은 이렇다라고 적극적으로 내 임기 중에 개헌을 추진하겠다. 국정과제 1호로 꼽겠다라고 아예 물을 타든가 아니면 개헌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기 때문에 개헌을 바라는 전체 정치권과 내 문재인과 국민을 믿고 싸우겠다라던가. 하지만 후자의 것은 올로와 나신 게임.
국민을 믿고 모든 걸 걸기에는 정치 세력 내에서 개헌을 원하는 세력들 너무 많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다 차영호 소장의 말씀이 옳죠. 레임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음번 3년 반 2020년까지만 한다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권력의 집중이라는 것에 대한 피해를 극복해야 되는 것, 레임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부작용 없는 이 뭐 정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레임덕이 뭐 되자마자 뭐 레임덕을 겪더라도 혼란스럽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선택을 하는 거고, 뭐 정치권 못 믿어도 일단은 정치권의 권력을 뺏자는 게 개헌이니까 지금 현재 정치권을 못 믿는다 하더라도 뭐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뭐 87년도 만들어 놓으시 지금 책임이 안 맞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왕적 체제, 이 권력에 대한 독점 체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최순실 게이트를 만들어 놨다는 게 이제 국민들의 공통된 의식이죠. 이게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개헌을 하길 쓰고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가 지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개헌이라는 부분이 결국 국민의 몫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흘러가게 되면은 권력에 대한 권력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이렇게 개헌이 활용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개헌에 대한 순수성이 상당히 퇴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 간단하게 보더라도 개헌을 원하는 그 슬로건으로 해서 권력들이 정치 집단들 거기 다 모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바라는 의지와는 달리 권력에 대한 분점을 논의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들 합의해서 개헌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개헌의 본질 자체가 희석되는 거죠. 87년도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저는 뭐 지금 개헌보다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경유착,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전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되고, 그리고 검찰이 이것을 비호함으로써 검찰 개혁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헌이 되어서 내각제가 되기 전에 대통령의 권력을 의회로 주기 위해서는 의회 검찰 개혁이 잘했잖아요. 마지막에 검찰이 형해야 될 것 같아서 자발적으로 밀려서 나선 감이 없지 않지만, 아무튼 그리고 의회로 권력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당 개혁과 정치 개혁도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개헌보다는 개혁을 먼저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두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덕대학교 이상휘 부총장,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